정직한 선비와 도깨비의 은혜. 옛날 옛적 한양에서는 정당 세력 다툼의 여파로 많은 선비들이 벼슬을 잃고 유배를 당했다. 그 중에 박문수라는 정직한 선비가 있었다. 박문수는 간언을 올렸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관직에서 쫓겨났다. 아이고, 이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박문수는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10년 동안 쌓아온 관직 생활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늙으신 아버지께 관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고향에 도착한 박문수를 기다린 것은 더 큰 슬픔이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던 것이다. 아버님, 불효자가 돌아왔사옵니다. 문수야, 네가 왔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박문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울음을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이 밀려왔다. 벼슬도 잃고 집안 살림도 거덜나서 제대로 된 약 한 첩 구해드릴 돈이 없었다. 열흘 뒤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 박문수는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묘자리를 마련할 돈이 없었던 것이다. 아버님께 제대로 된 묘자리 하나 마련해드리지 못하다니. 박문수는 절망에 빠졌다. 관직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한때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박문수는 결심했다. 직접 산을 돌아다니며 묘자리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돈은 없어도 정성만큼은 다할 수 있었다. 여보, 산에서 길을 잃으시면 어쩌시려고요? 아내 정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허, 괜찮소. 걱정 마시구려.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지. 박문수는 보따리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다. 마을 뒷산부터 시작해서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좋은 묘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풍수지리에 밝은 것도 아니었고 경험도 부족했다. 사흘째 되던 날 박문수는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다. 해는 저물어가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산길은 미끄러워졌고 안개까지 끼었다. 이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박문수는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며 절망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박문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리가 아니십니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문수는 눈을 비비며 앞을 보았다. 비에 젖어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누구냐? 저는 김돌쇠입니다. 예전에 나리댁에서 일하던 김돌쇠 말입니다. 박문수는 깜짝 놀랐다. 김돌쇠는 10년 전에 죽은 하인이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전염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었다. 김돌쇠. 그럴 리가. 너는 이미. 네,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옵죠. 하지만 지금은 도깨비가 되어 이 산에 살고 있사옵니다. 김돌쇠는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모습은 조금 달랐다. 희미하게 빛이 나는 듯했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박문수는 무서워하기보다는 반가웠다. 외로운 산속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정말 김돌쇠가 맞느냐? 그렇사옵니다, 나리께서 저희 집 식구들을 잘 돌봐주신 것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나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김돌쇠는 생전과 똑같이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박문수는 눈물이 났다. 살아서도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던 김돌쇠였는데 죽어서까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 김돌쇠야, 나는 정말 막막하구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묘자리를 마련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산을 헤매고 있다. 날이 그런 사정이셨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김돌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네가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이냐? 날이 모래밤에 저 고개 너머 넓은 터에서 우리 도깨비들이 큰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 메밀묵을 준비해서 가져오십시오. 메밀묵을? 박문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깨비가 메밀묵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네, 날이.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정성스럽게 만든 메밀묵은 더욱 그렇사옵니다. 나리가 정성껏 만든 메밀묵을 가져오시면 우리 두목님께서 분명 나리의 사정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김돌쇠는 자신있게 말했다. 박문수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정말 그럴까? 나리, 제가 언제 나리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사옵니까? 다만 메밀묵을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깨비들이 수백 명이 모이거든요.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밀묵이라면 구할 수 있었다. 비록 돈은 없어도 친구들에게 부탁하면 메밀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알겠다. 반드시 준비하겠다. 그럼 나리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길을 안내해드리겠사옵니다. 김돌쇠는 앞장서서 걸었다. 신기하게도 비는 그쳤고 안개도 거쳤다. 험한 산길이었는데도 김돌쇠를 따라가니 금세 집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리, 그럼 모레밤 자정에 뵙겠사옵니다. 김돌쇠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박문수는 곧바로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여보, 그게 정말 김돌쇠였을까요? 혹시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헛것을 보신 게 아닐까요? 정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소만. 하지만 김돌쇠의 목소리, 말투,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소. 박문수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새벽부터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과거 동기들, 향교의 선배들을 모두 만났다. 문수야, 내 사정은 알겠지만 메밀 한 섬이라니. 그것도 하루 만에? 친구들은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박문수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어려운 일이지만 도와주겠네. 자네가 관직에 있을 때 우리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는가? 결국 여러 친구들의 도움으로 메밀 한 섬을 구할 수 있었다. 박문수와 정씨는 그날 밤부터 메밀묵을 쑤기 시작했다. 여보, 이렇게 많은 양을 언제 다 만들어요? 걱정 마시오. 우리 둘이 힘을 합쳐 만듭시다. 김돌쇠가 메밀묵을 정성껏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 끝까지 해봅시다. 부부는 밤새도록 메밀묵을 만들었다. 마을의 모든 그릇을 빌려와서 묵을 담았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모레 밤이 되었다. 박문수는 지게에 메밀묵을 가득 싣고 산으로 향했다. 김돌쇠가 말한 고개 너머 넓은 터는 금세 찾을 수 있었다. 자정이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하나둘씩 푸른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깨비불이었다. 그 불빛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어느새 넓은 터가 환하게 밝아졌다. 우와, 정말 많구나. 박문수는 감탄했다. 수백 개의 도깨비불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 속에서 도깨비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날이 오셨군요. 김돌쇠가 나타났다. 그리고 거대한 도깨비 한 마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키가 장정 2명 정도 되고 뿔이 2개 달린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이 사람이 메밀묵을 가져온 인간이로구나. 도깨비 대왕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컸다. 박문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소인 박문수, 도깨비 대왕님께 인사드리옵니다. 하하, 예의 바른 인간이군. 김돌쇠가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메밀묵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 박문수는 지게에서 메밀묵 그릇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도깨비들이 몰려들어 묵을 맛보기 시작했다. 오, 이것은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메밀묵은 처음이다. 부드럽고 쫄깃하니 환상적이로다.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먹으며 감탄했다. 대왕도 한 그릇을 받아 먹어보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귀한 음식을 우리에게 대접한 이유가 무엇이냐?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고 사정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묘자리를 마련할 돈이 없다는 것, 자신이 정직하게 살다가 벼슬을 잃게 된 것,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제대로 모셔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도깨비 대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안다. 내일 밤 우리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주겠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대왕님. 박문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다. 3년이 흘렀다. 박문수는 그동안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했다. 아버지를 잘 모신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김돌쇠가 다시 나타났다. 날이 기쁜 소식이 있어 찾아뵈었사옵니다. 김돌쇠, 정말 반갑다. 그런데 무슨 소식이라는 것이냐? 나리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박문수는 김돌쇠의 옷자락을 잡았다. 순간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바람처럼 빠르게 날아가더니 어느새 낯선 곳에 도착했다. 여기가 어디냐? 나리 여기가 진짜 명당입니다. 아버님을 이곳으로 이장하시면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곳은 숲속 한복판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도 지금껏 그 언덕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왜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리는 다릅니다. 나리께서는 우리의 은인이시니까요. 박문수는 언덕에 올라가 보았다. 정말 좋은 자리였다. 산세도 좋고 물도 가까웠다. 풍수지리상 최고의 명당이었다. 정말 여기에 아버지를 모셔도 되겠느냐? 그렇사옵니다. 대왕님께서도 허락하셨사옵니다. 며칠 후 박문수는 아버지의 무덤을 그 언덕으로 이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그동안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곳에 박문수만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장을 마친 후 김돌쇠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리 7년 뒤에 크나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착하게 사십시오. 7년이 더 흘렀다. 박문수는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다. 효성이 지극하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전해졌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신이 찾아왔다. 박문수는 어디 있는가? 소인이 박문수입니다. 임금님께서 부르신다. 즉시 한양으로 올라오라. 박문수는 깜짝 놀랐다. 10년 전에 쫓겨났던 한양에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이다. 한양에 도착한 박문수는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박문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대가 박문수냐? 소문으로 들으니 효성이 지극하고 과거에도 관직에서 훌륭한 일을 했더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대의 일화를 들어보니 진정한 충신이로구나. 짐이 그대를 경상도 감사에 임명하노라. 박문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전하, 소신은 감히. 그대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자리에 어울린다. 사양 말고 벼슬을 바꿔라. 박문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김돌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날 밤 박문수는 궁궐에서 김돌세를 만났다. 나리 축하드립니다. 김돌쇠야, 모든 것이 내 도움 덕분이다. 아닙니다, 나리. 나리의 착한 마음과 효성이 이런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단지 도우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김돌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저는 갈 때가 되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좋은 정치를 하시어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저는 이제 도깨비가 아닙니다. 나리를 도우면서 제 마음도 정화되었거든요.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돌세는 환한 빛에 쌓여 사라졌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 후 박문수는 조선의 명재상이 되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 후세의 길이 기억되는 정치가가 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김돌세와 도깨비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착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이 결국 큰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이야기였다. 도깨비와 황소.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호라비 철수가 살고 있었다.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숯을 구워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는 유일한 벗이 있었다. 바로 검은 털을 가진 황소 막동이였다. 철수는 매일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막동이와 함께 산으로 향했다. 막동이는 무거운 나무들을 실은 수레를 끌며 묵묵히 따라왔다. 철수가 지칠 때면 막동이가 먼저 걸음을 멈추고 주인을 기다렸고, 막동이가 지칠 때면 철수가 소의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막동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철수는 매일 밤 막동이의 여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자신의 저녁보다 먼저 막동이의 밥부터 챙기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황소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철수는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좋은 나무가 점점 줄어들어 더 먼 곳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 철수는 막동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숲풀 사이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끽, 끽. 철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막동이도 덩달아 멈춰서며 코를 킁킁거렸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던 철수는 깜짝 놀라 됨걸음질 쳤다. 나무 뒤에서 작은 아기 도깨비가 다리를 절뚝이며 나타난 것이다. 도깨비는 손바닥만한 크기에 빨간 털이 복슬복슬했다. 하지만 꼬리 부분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도깨비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앙칼졌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다친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무슨 일이냐? 사냥개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꼬리를 물려서 이렇게 됐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울먹였다. 철수는 마음이 아팠다. 비록 도깨비지만 이토록 작고 약한 존재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저 황소 뱃속에서 한 달만 숨게 해주세요. 그러면 상처가 나을 거예요.
철수는 황당했다. 황소 뱃속에서 산다니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막둥이가 어떻게 되는데? 걱정 마세요. 오히려 황소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도깨비는 간절한 눈으로 철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막둥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보였다. 철수는 깜짝 놀랐다. 막둥아, 너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냐? 막둥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이상했지만 막둥이가 허락하는 것 같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알았다. 하지만 막둥이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고마워요. 도깨비는 기뻐하며 막둥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막둥이의 코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철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도깨비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음 날 철수는 평소와 같이 막둥이와 함께 일터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막둥이의 힘이 전에 없이 강해진 것이다. 평소 힘들어하던 큰 나무도 거뜬히 끌고 왔고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는 기색이 없었다. 덕분에 철수는 하루에 2번, 3번씩 나무를 실어 날랐다. 장에서 나무를 보던 상인들도 놀라워했다. 철수야, 요즘 일이 잘 되는구나. 이 좋은 나무들을 어디서 구한 거야? 철수는 뿌듯했다. 막둥이 덕분에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 무엇보다 막둥이가 건강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다. 도깨비가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철수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막둥이의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깨비가 막둥이 뱃속으로 들어간 지 보름이 지났다. 막둥이의 힘은 여전히 강했지만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다. 마치 송아지를 벤 것처럼 둥글게 부풀어 있었다. 철수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혹시 막둥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도깨비가 너무 오래 머물면서 막둥이를 해치는 건 아닐까? 막둥아, 괜찮은 거야? 철수가 막둥이의 배를 만져보니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도깨비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막둥이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배가 이렇게 부르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철수가 막둥이 옆에 앉아있을 때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너냐? 괜찮은 거니? 저 문제가 생겼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뭔가 잘못된 것이다. 무슨 문제? 제가 너무 살이 쪘어요. 황소 뱃속이 너무 편해서 계속 먹고 자고만 했더니 몸이 2배로 커졌어요. 철수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은 걱정하고 있는데 도깨비는 살이 쪄서 문제라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대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황소가 하품을 할 때 입으로 나가야 하는데.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갈 때도 코로 들어갔으니 나올 때는 입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았다. 알겠다. 막둥이가 하품하게 해볼게. 하지만 막둥이를 하품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철수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 막둥이 앞에서 지루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졸린 신용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막둥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품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 거야? 철수는 며칠 동안 계속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막둥이만 신기한 듯 철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1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도깨비는 나오지 못했다. 막둥이의 배는 더욱 부풀어 올랐고 철수의 걱정은 깊어만 갔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너무 지쳐서 막둥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막동이를 하품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밤을 오랫동안 지새우니 저절로 하품이 연거푸 나왔다. 하!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크게 벌렸다. 그 순간이었다. 막동이가 철수를 따라 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했다. 하암. 그러자 막동이의 입에서 둥글둥글하게 살이 찐 도깨비가 뽕 하고 튀어나왔다. 도깨비는 전에 비해 2배는 커져 있었고 빨간 털도 윤기가 좔좔 흘렀다. 아, 시원해요. 도깨비는 기지개를 켜며 만족스러워했다. 철수는 얼떨떨했다. 자신이 하품한 것을 막동이가 따라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도깨비는 신이 나서 높이 뛰며 자신의 꼬리를 보여주었다. 상처는 완전히 나아 있었고 꼬리털도 새로 자라나 있었다. 다행이다. 그런데 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산으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그 전에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도깨비는 막동이에게 다가가서 소의 이마에 작은 손을 얹었다. 그러자 신기한 빛이 흘러나왔다. 이제 이 황소는 전보다 더 힘이 세질 거예요. 평생 병에 걸리지도 않을 거고요. 정말이냐? 물론이죠. 막동이뿐만 아니라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도깨비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다. 아저씨는 마음이 너무 착해요.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거예요.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산속으로 사라졌다. 철수는 한동안 도깨비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막동이를 돌아봤다. 막동이의 배는 다시 홀쭉해져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욱 총명해 보였다. 그날부터 철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막동이의 힘은 더욱 강해졌고 철수가 찍어온 나무는 모두 좋은 값에 팔렸다. 장에서 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몇 년 후 철수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막동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다. 돈이 많아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막동이에 대한 사랑이었다. 어느 봄날 철수는 막동이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다가 작은 도깨비 가족을 만났다. 그 중에는 예전에 도와준 그 도깨비도 있었다. 도깨비는 철수를 알아보고 깊이 인사했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오, 네가 그때 그 꼬마구나. 잘 지내고 있었냐? 그럼요. 아저씨 덕분에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철수는 뿌듯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막동이도 도깨비 가족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코를 킁킁거렸다. 그날 이후로도 철수는 종종 산에서 도깨비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철수에게 고마워했고 철수 또한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철수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인연들이 있고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막동이와 함께한 철수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평범하면서도 특별했다. 도깨비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만들어낸 인연은 철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철수는 매일 밤 막동이를 쓰다듬으며 감사했다.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바로 막동이였기 때문이다. 도깨비 집터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 봉화산 자락에 수련이라는 부녀가 살고 있었다. 25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벌써 3년째였다. 아이도 없이 혼자가 된 수련은 품팔이와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또 밀린 공납을 내라는 사또의 명의로구나.
곡식을 어찌 마련해야 할꼬. 수련은 관아에서 온 소식을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남긴 빚과 밀린 공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불어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찾아왔다. 평소 며느리에게 관심도 없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수련아, 이 집 팔아야겠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이신지요? 내 아들 빚을 갚으려면 이 집밖에 방법이 없다. 어차피 너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 아니냐. 시아버지의 말에 수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은 수련에게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아버지 소유였고 수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살라고 하십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미 집은 팔기로 했으니 그리 알 거라. 냉정한 말을 남기고 시아버지는 돌아갔다. 수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집을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친정 식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까운 친척들도 자신들 살기도 바빠 수련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며칠 뒤 집은 정말로 팔렸다. 수련은 살림살이 몇 개만 챙겨 집을 나섰다. 발길이 닿는 곳은 봉화산 너머 빈터였다.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 바위터라 부르는 그곳이었다. 도깨비 바위터에 집을 지으면 하룻밤도 못 버티고 무너진다더라. 하지만 도깨비들을 이기면 큰 부자가 된다는 전설도 있잖아. 마을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다. 수련은 그 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차피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차라리 도깨비 바위터에 집을 짓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련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도깨비가 나오든 말든 일단 머리 둘 곳부터 마련해야 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수련은 이른 새벽부터 도깨비 바위터로 향했다. 그곳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중이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이상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 사람 얼굴처럼 생긴 그 바위가 바로 도깨비 바위였다. 정말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 하지만 수련은 겁내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했기 때문이었다. 먼저 터를 정리하고 집을 지을 자재를 구해야 했다. 수련은 산에서 적당한 나무를 베어왔다. 여자 혼자 하는 일이라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도끼질을 하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수련은 중얼거리며 계속 일했다. 낮에는 나무를 베고 밤에는 마을로 내려가 품팔이를 해서 생계를 이었다. 이렇게 보름을 보내고 나서야 작은 오두막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집이 완성되던 날 저녁 수련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다. 도깨비 바위터에 지은 집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소문 말이다. 정말 도깨비가 나타날까? 무서운 마음의 수련은 집안 곳곳에 호롱불을 켜두었다. 촛불과 등잔불로 온 집안을 환히 밝혔다. 만약 정말 도깨비가 나타난다면 맞서 싸울 생각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으니 말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련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혹시 소문이 거짓이었나 싶기도 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쿵쿵, 쿵쿵. 땅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점점 가까워왔다. 수련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자리를 지켰다. 이내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우리 터에 감히 집을 지은 놈이. 너 당장 나와라. 도깨비들의 목소리였다.
수련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밖에는 키 큰 도깨비들이 대여섯 마리나 모여 있었다. 뿔이 난 것도 있고 눈이 새신 것도 있었다. 수련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냈다. 누구 터라고 하는가? 이곳은 주인 없는 빈 땅이다. 도깨비들은 수련의 당찬 모습에 잠깐 당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성을 냈다. 이 터는 예로부터 우리가 살던 곳이다. 사람 따위가 여기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도깨비들의 호통에도 수련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증거를 대보라. 이 땅이 너희 것이라는 증거 말이다. 증거라니? 우리가 여기 살았던 게 증거다. 그럼 나도 이제부터 여기 산다. 이것도 증거 아닌가? 도깨비들과 수련은 밤새도록 옥신각신했다.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결론이 나지 않았다. 동쪽 하늘이 붉어질 무렵 도깨비들 중 우두머리 격인 놈이 나섰다. 좋다. 그럼 수수께끼 겨루기를 하자. 우리가 이기면 너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우리가 물러나겠다. 수련은 잠깐 망설였다. 도깨비들이 낼 수수께끼가 얼마나 어려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다. 좋다. 그러면 서로 한 문제씩 내기로 하자. 그렇게 하지. 우두머리 도깨비가 먼저 수수께끼를 냈다. 돌부처가 냉병을 앓으면 무슨 약을 써야 낫겠느냐? 수련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돌부처가 냉병을 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답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잉어뿔을 우려서 먹이면 낫는다. 수련은 기지를 발휘해 대답했다. 무슨 소리냐? 잉어에게 무슨 뿔이 있다고 그러느냐? 도깨비가 반박하자 수련이 맞받아쳤다. 그럼 돌부처가 어떻게 냉병을 앓겠느냐? 도깨비들은 할 말을 잃었다. 수련의 답변이 논리적으로 맞았기 때문이다. 이제 수련이 문제를 낼 차례였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눈은 22, 목은 5, 등은 8빈 것이 무엇이냐? 도깨비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깨비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모르겠다. 답이 뭐냐? 결국 도깨비들이 항복했다. 수련이 의기양양하게 답을 말했다. 바로 사람이다. 눈 2개의 손발톱의 눈을 합치면 22이고 목과 손목 발목을 합치면 5이다. 그리고 등, 손등, 발등, 눈등, 코등을 합치면 8이다. 도깨비들은 감탄했다. 정말 기발한 수수께끼였다. 참 똑똑하구나. 약속대로 우리가 물러나겠다. 우두머리 도깨비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 이 터에서는 도깨비를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편안할 수 있다. 물론이다. 애초에 무서워할 생각도 없었다. 수련의 대답에 도깨비들은 웃었다. 그리고 새벽 안개와 함께 사라져갔다. 도깨비들이 사라진 뒤 수련은 혼자 남겨졌다. 처음에는 정말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다. 도깨비들은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수련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산에서 나는 나물과 버섯을 채취해서 마을에 팔았다. 또 손재주가 좋아서 바구니나 삿갓 같은 것도 만들어 팔았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예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는데 도깨비 바위터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뒤로는 돈이 차곡차곡 모였다.
마치 도깨비들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수련이가 도깨비 바위터에서 살기 시작한 뒤로 완전히 달라졌네. 맞아. 전에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이제는 제법 살만해 보여. 마을 사람들도 수련의 변화를 신기해했다. 하지만 아무도 도깨비 바위터에 가서 살겠다고 나서지는 않았다. 역시 무서웠기 때문이다. 몇 년이 흘렀다. 수련은 어느덧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논밭도 여러 떼기 사고 큰 집도 새로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깨비 바위터의 작은 오두막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래도 여기가 내 진짜 집이야. 수련은 가끔 오두막에 와서 하룻밤을 보내곤 했다. 그때마다 도깨비들과 수수께끼 겨루기를 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절망의 끝에서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수련이 오두막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다. 꿈에 우두머리 도깨비가 나타났다. 수련아, 잘 살고 있구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용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살아라. 꿈에서 깬 수련은 미소를 지었다. 도깨비들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뜻했다. 그 후로도 수련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했다. 절망할 때일수록 용기를 내야 한다. 그래야 길이 보인다. 수련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졌다. 도깨비 바위터는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라 용기를 시험하는 곳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수련만큼 용감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도깨비 바위터는 여전히 수련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